네, 안녕하세요. 1월 8일 수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태운선 연구원입니다. 네, 전일 증시는 외국인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소폭이지만 코스피의 3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조선, 방산, 바이오 등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 다만 대형 반도체주의 하락에 지수 상승폭은 축소해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어제 공개한 신제품에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탑재한다고 알려지면서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로봇과 자율주행 등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플랫폼인 코스모스를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강세를 보인 조선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함 건조에 동맹국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발언한 영향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지난해에 미 해군 함정 선박 MRO 사업을 수주한 점이 부각이 되면서 한화오션이 12.6%대 급등했고 수주 산주 전반이 상승을 했습니다. 한편 환율은 어제 16원 하락을 했고 장중 1,450원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증시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익 실현 매도세와 더불어서 지표 호조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우려에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6%대 하락을 했는데 젠슨 황 CEO의 연설이 장기적인 방향성에 집중이 되면서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플랫폼인 루비 원인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ISM 제조업 지수와 구인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해서 상승 증가했고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중국과 유럽 증시는 대체로 상승을 했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살아나면서 금리 인하 속도 둔화 전망이 부각돼 상승했습니다. 다음 증시 관전 포인트입니다. CES 개막과 함께 젠슨 황의 연설 내용에 시장이 실망감을 표출하면서 기술주의 차익 실현 압력이 심화가 됐습니다. 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7% 가까이 높아진 점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시장 관심은 다음 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자료는 미국 채권 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료가 많아서 요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연구원입니다. 네, 우선 2024년도 글로벌 채권 시장 리뷰를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국채 대비 크레딧의 아웃퍼폼, 두 번째는 장기물 대비 단기물의 아웃퍼폼, 마지막으로 미국 대비 글로벌 금리의 아웃퍼폼입니다. 미국 경제가 워낙 견조하다 보니 크레딧 성과가 굉장히 우수했었고요. 또 금리의 경우에는 장단기 역전 현상이 해소되면서 단기물보다 장기물이 크게 오르면서 성과 관점에서는 단기물이 우수한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과 미국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미국의 경우에는 성장 동력이 뚜렷하고 다양한 무역 불확실성에 대해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대비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됐고 반면에 중국, 독일, 한국 등 다른 주요국들은 경기 전망이 악화되면서 금리가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결국 성과 관점에서는 미국보다 글로벌 채권의 성과가 우수한 것이 작년 한 해 특징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 금리의 급등 원인을 세 가지를 꼽아보면 첫 번째는 성장률 서프라이즈, 두 번째는 성장률이 좋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우려, 마지막으로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성장률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면 견조한 성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좋아질지는 의문이지만 최소한 이번 주에 발표될 실업률이 급등할 리스크는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인을 좀 점검을 해보면 저희는 결국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금리가 상반기 중에는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정책 중에서도 특히 관세의 경우에는 바로 모든 공약이 실행되기보다는 협상 도구의 성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감세의 경우에도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을 하긴 했지만 상원에서 60석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드룰이라고 하는 다양한 제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어서 감세 규모도 당초 우려보다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 기준금리는 3월, 6월, 9월 총 3번 인하를 올해 전망을 하고 있고요. 미국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금리의 새로운 균형점은 4.4%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저희가 미국 10년물 금리의 주요 트레이딩 레인지를 3.8에서 4.2%로 꾸준히 제시를 해왔었는데 그거 대비해서 약 40bp 정도 상향 조정한 레벨이고 이런 것들은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반영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듀레이션 전략을 최근에 소폭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미국 10년물 금리의 적정 레벨은 4.4%로 판단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금리 상승 모멘텀이 강하고 10년물 금리의 경우에는 2024년 전고점인 4.7%를 계속 상향 돌파 테스트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중립적인 스탠스를 제시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증권업종에 관한 내용이고요. 강승건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증권업종 4분기 프리뷰 자료입니다. 2024년 증권업종은 12%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9.6% 하락하는 것 대비해서 큰 폭의 강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큰 이익들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해외 주식 수수료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부진의 영향을 상쇄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PF 및 해외 투자 자산에 대한 손상 부담이 2024년 실적을 통해서 완화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잠재 리스크 축소에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국 주식 시장은 매우 부진한 성과를 시현했습니다. 4분기의 개인 매매 비중은 2017년 3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고요.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의 불확실성,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또 원화 가치 낮아진 거, 외국인 수급 등 다양한 부정적인 요소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포지티브로 유지하고 금융업종 내 선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에는 발행어음이나 IMA 등 증권사의 수신 기반 확대, 또 이를 통한 IB와 트레이딩 손익의 동반 성장 모멘텀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2025년 3월 이후에 대체거래소 출범 이후에 확대될 수 있는 거래량과 수수료 수익, 또 현재 증권업종의 주가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부정적 요소가 반영된 수준이라는 점에서 향후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구간에 진입하면 다른 업종 대비 밸류에이션 회복이 빠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전망 자료에서 언급한 증권업의 구조적 성장, 잠재 리스크 해소, 대형 증권사의 차별화 확대는 2025년 증권업종의 주요한 투자 포인트로 유지를 합니다. 선호 종목으로는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을 유지하고 최근에 낮아진 주가 수준을 감안할 때 키움증권도 감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4분기 5개사 합산 순이익은 9,3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컨센서스를 7.3% 상회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주식시장은 매우 부진했습니다. 거래대금이 16조 원, 그래서 전분기 대비 12.2% 감소하였지만 해외 거래 대금이 전분기 대비 31%나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는 무려 166.7% 증가하면서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악화를 상쇄하였습니다. IB 수수료는 22.5% 증가하면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시현을 하였고 대선 및 기타 영업손익은 지난해 마이너스 1.17조에서 이번 분기에는 2천억 수준으로 개선이 되면서 전체 이익 개선을 이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놓고 보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생각하는 회사는 NH투자증권이고요. 트레이딩 손익의 부진이 3분기에 이어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미래에셋증권은 여의도 사옥 매각 이익 2천억이 반영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지주와 키움증권은 해외 주식 수수료와 트레이딩 손익에서의 상대적인 양호한 손익을 바탕으로 해서 컨센을 상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조선업과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동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지난해 신조선 동향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분기 신조선 발주는 전년 재작년이죠. 2023년 4분기 대비해서 15% 감소한 1032만 CGT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연간으로는 전년 2023년 대비해서 33.8% 증가해서 6,581만 CGT를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컨테이너선이 158.2% 급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60% 가까이 증가하면서 시장을 크게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조선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2023년에 20.4%에서 지난해 16.7%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선종별 믹스에 있어서는 한국이 LNG선 38%, 컨테이너선 21%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서 중국 조선소들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선이 36%, 벌크선이 20% 등을 차지하고 있어서 컨테이너가 일부 경합 중이기는 하지만 주력 선종 구성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편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직전 주 대비해서 소폭 하락해서 189.0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023년 9월 189.96포인트를 기록한 이후에 약보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목표 주가를 3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기존의 매수를 유지하겠습니다. 지난해 신규 수주는 상선 56억 달러, 특수선 6.6억 달러, 해양 플랜트 14.2억 달러 등 해서 총 108.5억 달러를 수주를 했는데요. 2024년 신규 수주 목표가 95억 불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목표치를 14% 초과 달성했고요. 다만 2023년 대비해서는 약 30% 정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YOY로는 수주가 좀 줄기는 했지만 수주 잔고는 2025년 예상 매출액 대비해서 여전히 31개월 정도로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가이던스는 매출액 15.8조 원, 신규 수주 125.8억 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300억 달러가 넘는 수주 잔고와 안정화된 공정 등을 바탕으로 해서 매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기 둔화 우려와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등에도 불구하고 특수선과 해양 플랜트 또 가스선과 컨테이너선 등의 수주를 통해서 수주 잔고 증가를 꾀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가이던스로 판단이 됩니다.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4조 500억 원, 영업이익 2,744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건조성과 상승과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 또 인력난 완화, 환율 상승 등이 4분기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HD 현대 미포입니다.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겠습니다. 지난해 신규 수주는 61.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목표가 36.5억 달러 대비였던 것을 감안하면 70%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주 잔고도 약 30개월치 일감으로 크게 증가해서 다른 조선사들과의 차이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올해 가이던스는 매출 4.8조 원, 신규 수주 38억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신규 수주는 지난해 수주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다소 감소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지만 매출액 이상의 수주 잔고를 수주를 확보하면서 수주 잔고를 증가시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조 4,154억 원, 영업이익 539억 원으로 예상이 돼서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분기 프리뷰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와 KB증권 제약바이오 업종 탑픽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도 130만 원을 유지합니다. 4분기 프리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연결 기준 1조 1,383억 원으로 YY 플러스 6%, 영업이익은 3,109억 원으로 YY 마이너스 11%, 컨센서스 부합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속되는 강달러 환율에 따라서 수혜 가능성이 제시되었지만 환율 같은 경우는 분기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한 로직스 별도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 4공장이 18만 리터가 초기 가동률 상승 단계에 진입하면서 상반기에 매출 원가가 높은 제품들의 매출이 해당 분기에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영향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은 18만 리터 가동률 상승에 따라서 정당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에피스 같은 경우는 연간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관련 잔여 마일스톤이 4분기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할 부분은 크게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기대하시던 미중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는 작년 입법이 불발되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취임 후 재조명 받을 수 있는 미중 무역 갈등 가능성의 일환으로 여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전일 다수 매체를 통해서 발표된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현재 아일랜드 백진 생산 시설 매각 소식을 일부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어서 유사한 소식 발생 시 주가 변동폭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DLENC와 HDC 현대산업개발에 관한 자료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네, DLENC 프리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45,0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별적인 재무 구조를 활용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경영 스탠스로 인해서 저희 KB증권 업종 내 선호도가 높지 않았던 기업인데요. 2025년 좀 생각을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택 원가율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모발 부채는 적고 해외에서 SMR 관련해서 의미 있는 익스포저가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면 잊혀졌던 기업에서 상반기 업종 내 다크호스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매출액 2.3조 원 정도, 영업이익은 1,000억 원 수준으로 1분기 기준 컨센서스는 소폭 하회, 3개월 기준으로는 부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음은 HDC 현대산업개발 프리뷰 자료입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3,500원으로 하향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 매출액 1.2조 원, 영업이익 500억 원대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전망입니다. 지난 분기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아직 자체 사업 매출이 올라오지 않는 가운데 지식산업센터 건축 부분에서 계속 원가율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부분이 올 1분기까지 계속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다만 25년 연간으로는 매출액 5조 원, 영업이익 4천억 원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상저하고로 실적 개선 속도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강원랜드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터 레저 담당 이선아입니다. 강원랜드 4분기 프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2만 원을 유지합니다. 강원랜드의 2024년 자사주 매입이 완료된 이후에 강원랜드의 현재 주가는 조정을 받아서 12개월 포워드 PE가 역사적 저점 수준 근처인 10.6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단기간 내에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영업 외단에서 추가 수익이 발생하면서 주주 환원 재원이 늘어났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이에 24년 DPS로 사상 최대 수준인 1,000원을 기대합니다. 강원랜드의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3,353억 원, 영업이익은 약 29% 증가한 499억 원을 예상하는데 컨센서스인 502억 원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24년 들어서 VIP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매스 지표가 부진하면서 외형 성장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업 지표는 대내외적 요인으로 부진하지만 영업 외단에서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2분기에는 750억 원 환급받았고 4분기에는 약 480억 원의 환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원랜드 주주환원 정책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의 60%를 총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므로 기진행한 자사주 매입 400억 원을 제외하고 가용할 수 있는 2024년의 배당 가능 재원은 약 2,055억 원을 예상하며 이에 따른 DPS는 1,025원을 예상합니다. 저희는 보수적으로 모델에 1,000원만 적용한 상황입니다. 강원랜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관련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지만 단기간에 규제 완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2025년에도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 환원이 주가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 환원 재원이 마련이 필수적인데 25년에는 강원랜드가 장기간 진행해 오고 있는 폐광기금 부가처분 취소 소송의 3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영업 외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23년 일부 승소한 2심 결과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약 5년치의 폐광기금 1,887억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결과와 판결 선고 기일을 확실할 수 없기 때문에 25년 추정치에는 아직 반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CJ ENM에 관한 자료입니다. 최홍현 연구원입니다. 네, CJ ENM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 7만 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지금 OTT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웨이브와 티빙의 합병 과정이 더 늦어지고 있어서 티빙이 2025년 손익을 하향 조정한데 목표 주가 하향이 기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황 보면 결국엔 넷플릭스랑 SBS 그리고 넷플릭스랑 네이버랑 이렇게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빙의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수익화 전략을 하는 것보다는 인게이지먼트를 높이는 게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대규모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1분기로 조금 넘어가는 효과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5년의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보다 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티빙과 웨이브 합병 관련돼서는 저희는 여전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미디어 시장에서 코드 커팅은 매우 더디기 때문에 합병 이후에 추가적인 성장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유화학 업종에 관한 자료입니다. 전우재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유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장기 전망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고요. 올해 수요가 이제 경기 부진으로 1% 내외로 성장할 것 같은데 공급 증가도 1% 내외로 성장할 것 같아서 올해 말까지 보합을 예상을 합니다. 정유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이제 과거 평균 9불에서 2, 3분기 때 7불대였다가 지금 4분기와 1분기 9불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아마 겨울철 성수기까지는 마진이 이제 9불 전후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연간 마진도 그냥 미드 사이클 정도 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작년 대비 좋아지는 부분은 이제 LNG 강세에 따른 정제유 대체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12월부터 시작된 게 이제 중국에서 정제유를 수출하게 되면 중국 업체들에게 이제 리베이트를 줬었는데 이 리베이트를 줄여주면서 중국 수출이 좀 감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2030년까지도 정유업 시황은 미드 다운 사이클 정도 전망을 합니다.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괜찮은 제품은 이제 항공유 쪽일 텐데 항공유 비중이 높은 한국 정유사들은 미드 사이클 수준의 시황 실적을 누릴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2027년부터 정유 수요는 꺾이기 시작할 겁니다. 과거에 2% 정도 성장을 했었는데 2027년부터는 0에서 0.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정유 수요 증가분에서 60%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먼저 전기차가 확산이 되면서 2026년부터 피크아웃될 전망이고요. 이러한 영향으로 전체적인 정유 수요가 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처럼 공급 과잉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석유화학은 중국에서 공급 과잉이 좀 주범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이 먼저 전기차 시장으로 선도하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제설비 증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유사들이 수요가 낮아지는 것만큼 증설도 좀 회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밸런스가 맞아서 장기적으로 좀 지금의 나쁘지 않은 시황이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다만 지금 주가는 과거 20년간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 대비 시황은 괜찮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조금 안정화됐던 적자 한 6% 마진 정도 되는 수준의 시황이었는데 이게 1월 들어서는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유가 상승한 거에 따라서 원가가 상승했는데 지금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마진으로 전가가 안 되면서 좀 더 내려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유럽 구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 주문 수가 거의 코로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시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제 증설이 그나마 쉬었던 200만 톤 정도 증설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톤 정도 계획이 되어 있어서 다시 이제 공급 과잉으로 좀 접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게 지금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NCC들 노후화된 일본과 유럽 위주로 좀 폐쇄가 발표가 되고 있지만 작년보다 올해 증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시황이 더 좋아진다기보다는 적자가 이제 유지되거나 조금 더 좋아지는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좋아지는 부분이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도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미국 주식 엔비디아와 AMD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CES에서 엔비디아가 하고 AMD가 굉장히 많은 신제품을 공개를 하면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일단 반도체 설계 기업 엔비디아와 AMD는 신제품을 많이 공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신규 GPU를 포함해서 로봇 훈련용 AI 물리 모델인 코스모스를 공개를 했는데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AMD는 신규 라이젠 CPU
모델 발표와 동시에 델과의 제휴도 지금 현재 언급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기 블랙웰 모델은 이미 지금 고객에게 인도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확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AMD 또한 클라이언트 CPU 회복세가 나타났고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 특히 이제 신규 호퍼칩을 겨냥한 칩이죠. MI300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에서 CPU인 에픽 CU 이런 부분들이 매출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바라보면 엔비디아와 AMD의 향후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는 저는 시장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우선 엔비디아를 먼저 살펴보면 가장 핫했던 거는 코스모스라는 이제 AI 물리 모델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 물리 모델 같은 경우는 로봇공학 그리고 자율주행, 지난 이제 엔비디아가 GTC를 작년에 오픈을 할 때도 굉장히 강조를 했고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했던 게 사실은 로봇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이제 학습 모델을 지금 현재 발표를 한 거죠. 이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2천만 시간 분량의 영상을 거의 14일 만에 처리할 수 있고 엔비디아가 가장 자랑하는 엔비디아의 딥러닝 프로그램이죠. 학습 프로그램인 쿠다를 통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새로 발표한 제품이 이제 RTX 5070인데 이 가격이 지금 굉장히 낮은 가격입니다. 549달러로 이전 4090 시리즈인 1599달러 대비 굉장히 상당히 낮은 제품. 하지만 성능은 좋아진 그런 이제 상위 모델들도 같이 내놓으면서 기대감을 조금 높였습니다. 블랙웰 관련해서는 여전히 본격적인 생산 단계에 있고 이런 이제 부분이 PC 제조사에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AMD 같은 경우도 신규 CPU를 공개를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AMD 같은 경우는 가장 조금 뜨거웠던 부분이 델과의 협력을 조금 늘렸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지금 기업용 PC에 이 AMD의 CPU를 넣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같은 경우 지금 인텔의 CPU가 대부분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영역을 조금씩 AMD가 넓혀가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부분을 살펴보면 향후 이익 성장성 2025년에서 27년까지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반영한 12개월 포워드 멀티 PER 같은 경우는 저희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한 PEG 배수가 AMD는 0.6배, 엔비디아는 1.3배로 시장 1.6배를 모두 시장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1월 8일 수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